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김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는요, 저희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오페라, 그리고 오페라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신화를 테마로 작곡되어져 있는 오페라들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요, 예전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중심에 있었던 테마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신화를 그들의 역사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 역사의 일부로 보는 신화를 가지고요, 자연 현상과 문화적 변화, 그리고 이런 인습적인 감정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까지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변을 해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신화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요, 신과 영웅, 그리고 우주관, 그리고 그리스 고유의 종교 의례,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 의식 같은 부분에서까지 전체적인 것들의 전설을 일컫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고대 그리스 종교 그리고 정치 제도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신화로 만들어진 이론 생성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화는 여러 가지 모음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과 신, 그리고 여신, 영웅 같은 다양한 인물의 삶과 모험, 그리고 전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음집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2부로 구비전승으로 통해서 내려오다가요, 이제 이렇게 써지기 시작하면서 전해졌는데요. 이런 그리스 고대 신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서양 문명의 서양 문화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문화, 예술, 문화까지 일컬어서 다 토대로 모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서양의 이제 문화유산이나 언어 이런 것들의 일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를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 신화는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하는 분야에까지 많은 영감을 주면서 그림, 음악, 글, 모든 문학과 예술, 우리 일상에서의 전반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는요, 서양 예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은 서양 예술입니다. 그쵸? 한국 동양 예술, 우리나라 것은 판소리 같은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양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이제 기독교가 신화의 유행을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융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서양은 보통 기독교, 천주교가 국교나 중심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교로 인해서 문화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거기에서 그 전에부터 내려오던 고대 그리스 신화는 함께 어우러져서 어느 것으로도 치중되지 않고 잘 어울려져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고전 시대까지 다시 또 한 번 고대 그리스 신화는 재발견이 되면서요, 시인이나 극작가, 음악가, 예술가 등 많은 예술인들에게 창조력과 영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르네상스 초기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작가죠. 작가, 과학자, 수학자,
미술과 모든 직업을 통달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화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에게 그리스 신화는 이교적인 주제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주제와 함께 나란히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라틴 매체랑 오비디우스 작품의 유입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조바니 보카치오, 단테 같은 중세 르네상스 시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중세 시대에서부터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죠. 18세기 말에 와서요. 1900년대에 들어서 낭만주의가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그리스 문화에 뜨거운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그땐 영국에서부터는 그리스 비극과 호메르스 작품 등 새로운 번역물이 출간을 되기 시작했고요. 동시대의 시인들이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 법한 프레데릭 레이턴, 알프레드 테니슨 같은 시인과 화가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 신화는 끊이지 않고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에서요. 보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음악 쪽으로 넘어와서 글룩이라는 작곡가, 그리고 슈트라우스,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 그리고 오펜바흐까지 많은 여러 작곡가에게 음악적으로도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미국 작가들은요, 영미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전 신화의 연구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때뿐만 아니라 19세기를 지나서 21세기까지요.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 국가의 전 세계적인 국가의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해석과 또 다른 시각으로 그리스 신화를 접하게 되면서요. 그리스 신화는 신화로 끝나지 않고 고대에서 끝나지 않고 중세,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반적인 문화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적 테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되게 많은 영웅들, 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우스, 비너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라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물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 에우리디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금 전 얘기 드렸던 오르페우스의 아내입니다. 자, 트라이키 지방의 님프, 그러니까 요정입니다. 요정족이고요.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오르페우스와 결혼을 해서 오르페우스의 아내가 된 인물입니다. 에우리디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얘기 드렸던 오르페우스 또는 오르페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인이자 악사 가수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라, 하프를 다룰 줄 아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설적인 연주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감동하게 되는, 식물들까지 감동하게 된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서 오르페우스는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비코스나 핀다로스라는 사람은 그들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조금 흐려요. 그쵸? 그런데 커서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르페우스가 있고 에우리디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르페우스가 있고 에우리디체 있습니다. 여기 리라, 하프를 들고 가는 오르페우스가 있고요. 함께 손을 잡고 뒤따라서 가는 에우리디체가 그림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님프족이죠. 에우리디체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우리디체는 숲으로 산책을 갔다가 자신한테 추근덕대는, 그러니까 만나자고 얘기하는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에우리디체는 도망을 쳐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독사를 밟아요. 뱀을 밟아서 숲속에서 죽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저승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르페우스가 너무 많이 슬퍼해요. 너무너무 많이 슬퍼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에우리디체를 그리워하다가요.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에우리디체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하프, 이 리라라는 악기의 명수라고 했습니다. 악기를 들고 저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승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부터 저승의 신인 하데스와 그의 여왕까지 모두 이 악기로 마음을 울리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체를 다시 데려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겁니다. 하데스의 와이프, 그러니까 여왕인 페르세포네가 조건을 하나 겁니다. 대신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는 길까지 오르페우스 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승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가거라. 너가 뒤돌아보면 에우리디체는 다시 저승으로 떨어진다. 라는 조건을 내걸게 되죠. 오르페우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지상, 그러니까 이승의 입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왔는데 이 약속을 잊고 오르페우스가 너무 신이 나서 에우리디체가 잘 왔나? 하고 돌아보는 순간 에우리디체는 다시 저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비탄에 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슬픈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의 사랑 얘기는 클래식 음악에서, 오페라에서 테마로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인물들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오페라 두 편을 한번 차근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든 많은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베리, 까치니, 몬테베르디, 글룩. 우리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작품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입니다. 몬테베르디는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합니다. 몬테베르디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과도기, 그러니까 그 양 시대의 중간에 걸쳐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그 두 세대의 시대의 범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변화에서 이미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대의 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음악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몬테베르디는 가장 최초로 드라마적으로 이제 오페라라는 작품을 오르페오라는 제목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오르페오, 이태리어로 오르페오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오페라로서 만든 첫 번째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오르페오 이전에도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시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먼저 오르페오가 초연이 되기 직전에요. 몇 해 전에 피렌체라는 도시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비극을 복원한다는 구실로 이제 처음으로 음악 드라마,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 드라마로 무대가 올려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페라로 나중에 부르게 된 건데요. 이제 그 전에도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다뤘던 음악 드라마가 몇 편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둘 다 에우리디체로 작곡이 되어 있었고요. 페리와 까치니라는 작곡가가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같은 시대에 작곡을 활동했던 페리랑 까치니인데요. 페리라는 작곡가는 먼저 다프네라는, 보이시나요? 다프네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1598년에 피렌체에서 공연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요. 지금은 악보가 유실되어서 더 이상 어떤 형태를 갖췄는지, 어떤 형식으로 작곡이 되었는지, 길이는 어떤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코포 페리는 이 다프네라는 작품에 이어서 이제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완성해서 이제 공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오늘날 오페라라는 작품이 장르가 정립이 된 이 상황에서 보자면 그 작품은 오페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처음으로는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의 오르페오가 첫 오페라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페오는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역사 사이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르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작품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이제 다양한 악기 편성과 함께요, 마드리갈 분위기의 보컬 앙상블은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짜여있는 음조와 이런 감각적인 노래 스타일들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로크 시대로 향하고 있는 스타일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악기 구성과 음악 구성은 르네상스지만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부르는 음악 스타일은 바로크 양식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오르페오는 이제 초연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몬테베르디가 살아있는 동안 2번 정도 출판이 되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몬테베르디가 사는 동안 이 작품이 2번이나 출판을 한 것으로 유추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당시 성공적으로 초연을 마치고 공연을 올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르페오라는 이 작품의 대부는요, 당시의 외교관이면서도 작가였던 알레산드로 스트리치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오페라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루더라도요, 음악이 들어오면서 극작가의 대본 작업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오르페오라는 이야기로 이 알레산드로 스트리치오가 대본을 쓰고 몬테베르디가 음악을 입힌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대본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오르페오와 이제 에우리디체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은 어떤 축제에 올리기 위해서 작곡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 작품을 조금 그 축제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화에서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로 바꿔놨습니다. 이 대본은 1607년 만토바에서 발간이 되었고요. 몬테베르디의 악보는 2년 후인 1609년 베네치아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스트리치의 대본에서는요, 이제 조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몬테베르디가 그 후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정한 악보에는 아폴로가 슬픔에 빠진
오르페오를 구원을 하면서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오르페오에는 깐초네, 아리아, 레치타티보, 발레, 그리고 다성 합창 등 많은 요소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작품이 하나로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요소들이 절대 따로 놀지 않고 잘 서로 섞여서 아주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연은 1607년 만투아 궁정에서 올려졌고요. 이렇게 스트리지오 버전, 몬테베르디 버전 해서 두 가지의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작품을 어떤 음악으로 어떻게 써졌는지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처음에 극이 시작될 때 음악을 들어보면서 마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요. 라 무지카, 음악의 정령이 들어와서 음악이 지닌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르페오를 예를 들면서 그의 음악은 이제 매우 강렬해서 만물은 물론 신까지 감동시킨다며 오르페오가 리라를 아주 잘 연주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저 들어볼게요. 음악의 정령 라 무지카가 오르페오가 사용하는 리라, 이 작은 하프를 들고 들어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più gelati
정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무지카가 나와서 함께 오르페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으로 들어볼 음악은요, 오르페오, 남자 주인공의 노래입니다. 먼저 노래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르페오가 에우리디체를 찾으러 저승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슬픔에 젖은 상태에서 결의를 다지는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Sedami partita per mai più non tornare io rimango no, no che sei versi alcuna cosa ponno andrò sicura più profondo 처음에 나왔던 라무지카, 음악의 정령이 들고 있던 리라를 오르페오가 들고 있죠. 이 아리아는 라멘토라고 부릅니다. 라멘토는 주로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인데요. 이 오페라에서는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자주 라멘토라는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했다가요, 에우리디체를 찾으러 가는 결의를 조금씩 다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음악을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2개 정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크리스토프 밀리발트 글룩이라는 작곡가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사랑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몬테베르디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이어주는 그 전환점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룩도요, 여기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몬테베르디는 이태리, 글룩은 독일 사람인데요. 고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후원가였던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음악교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입니다. 글룩을 적어도 오페라에서는 이제 로코코와 고전주의 시대 음악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글룩은요, 드라마적이지 못한 요소는 모두 배제한 오페라 개혁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몬테베르디는 시대의 변화, 그 다음 글룩은 오페라의 변화에서 두 인물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작곡가들입니다. 1762년 10월 5일 빈에서 처음 초연을 올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 제목으로 글룩은 작곡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오페라 역사에서 새 장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 오페라는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이 테마로 글룩이 만든 오페라 중에서도 혁신적 오페라라고 알려져 있는 세 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신화의 각색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요, 이 이야기의 각색을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야기로 잘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글룩이. 특히 주인공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알토. 당시에는 여자가 무대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카스트라토, 남성이 여성의 소리를 내는 알토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극에는요, 합창과 춤을 넣는 이런 이탈리아 스타일의 부분도 없앴어요. 그런 것도 없고요. 간결하게 그냥 알토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야기도 간결하게 만들어서 오페라의 혁신을 일궈낸 작품 중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글룩은 이제 나중에 후에 파리에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오페라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후에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조금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완전 처음 만들었던 그때처럼 긴장감이나 간결함이 조금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기도 하죠. 1774년에 테너를 주인공으로 해서 새롭게 오페라를 각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짧았던 오페라에서 주인공을 테너로 바꾸고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3막의 오페라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글룩의 최고의 성공작으로 남게 됩니다. 사후에는요, 이제 글룩이 죽고 난 뒤에 오페라가 다시 각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오르페우스 역을 다시 여성 알토가, 이번에는 여자가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요, 여자 알토가 그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요, 최근에는 이제 카운터 테너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소리처럼 내는 성악가들이 조금 더 늘면서요, 여성 알토에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남성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도 합니다. 글룩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요, 오페라 수많은 장르 중 오페라의 코미크, 부파 오페라 등등의 장르에서 오페라 세리아라는 장르에 해당하게 됩니다. 글룩의 오페라 세리아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오페라 세리아는요, 코믹한 요소 없이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페라들을 오페라 세리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아리아와 합창은 조금 더 짧게 만들어졌고요. 그것들이 짧게 서로 잘 엮어서 아주 커다란 구조를 이루게 되는 오페라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룩은 이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민요풍의 노래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오페라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남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페라를 보면 성악가들이 엄청 노래를 화려하게 부르고 고음을 내고 막 실력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덜어 있죠. 그런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고 깔끔하게 드라마적인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오페라 개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요, 후에 오페라사에서 다시 한번 와그너라는 독일 작곡가가 이 작품을 높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오페라 글룩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라는 이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작품에서 노래를 몇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아 하나 들어보고 올게요.
에우리디체의 무덤가에서 오르페오가 부르는 비통한 슬픔을 담은 아리아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다시 돌아오라 라는 내용의 아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밤이 새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내용의 아리아였습니다. 함께 에우리디체와 오르페우스에 관련된 명화로 제작이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명화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리에는 이 정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또 무슨 노래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에서 초연했던 당시보다 그 후 나중에 파리에서 다시 한번 재상영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 길이를 조금 더 수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완화됐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처음에 작곡이 됐을 때는 이탈리아 오페라적인 요소들을 다 뺐습니다. 발레도 없었고 합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리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 발레, 그러니까 춤추는 부분이 추가로 다시 한번 작곡이 되게 됩니다. 이 막에서 오르페우가요, 죽은 아내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행복한 영혼들이 있는 극락에 가는데요. 이곳에서는 유령들의 춤이 벌어지게 됩니다. 춤판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곡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음악입니다. 먼저 음악 조금 더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Regardez, c'est vraiment magnifique. Merci beaucoup. Merci.
프랑스 오페라나 이탈리아의 오페라에서 빠지지 않았던 당시의 요소가 많은 것들 중 발레라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 발레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요정들의 아주 행복한 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끝나면 오르페오가 이 정령들 사이에서 행복감을 보고 난 뒤 다 모두가 행복하지만 나만 불행하다라는 아리아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발레 장면 조금만 더 감상할게요.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면 항상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극 중에서 빨래로 음악을, 장면을, 그리고 이어지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 보니까 조금 색다르기도 합니다. 그쵸? 발레 음악은 이 정도로 들어보고 다음에 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최햇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이어서 설명할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곡을 좀 더 한 곡을 더 들어볼게요. 24번 곡 에우리디체 없이 무얼 하리라는 곡을 일단 먼저 듣고 선생님과 설명 들으면서 공부해 볼게요. 네, 3막 1장에서 오르페오가 부르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마침내 지옥에서 에우리디체를 찾아 나온 오르페오는요, 에우리디체가 왜 자신을 보지 않았냐는 물음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었냐는 그녀의 말을 뒤로 돌아보는 오르페오의 눈에는 쓰러지는 에우리디체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절망한 오르페오는요, 다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가 나왔을 때는요, 너무 진부하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이 아리아가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서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글룹은요, 프랑스 버전에서 오케스트라 후주를 넣어서 비극의 강도를 더욱 살렸다고 합니다. 비탄에 잠긴 오르페오가 자살하려고 하자 사랑의 신 아모르가 두 여인을 살려주면서 오페라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고대 그리스 신화를 한번 알아보면서 그에 맞는 오페라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